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현 강사입니다. 원래 제가 1번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강의가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잤다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다들 앞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건데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8월 시험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사실 8월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2, 3월 달 시험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하느냐? 아닙니다. 일단 이걸 준비하면서 2월 달, 3월 달을 준비하시는데 1, 2차를 지금 같이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공부 내용은 마무리가 졌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건 자, 이게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역으로 가시고요. 지금 객관식 문제 풀이를 시작해서 8월까지 오셔야 돼요. 오늘이 4월, 이번 달이 4월이니까 8월 달 1차를 통해서 지금 4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법원행시 7개년 정도는 푸셔야 되고, 자, 그리고 법원지 푸셔야 되고, 저는 사무관 승진 시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확실히 다른 과목보단요. 커요. 문제 범위가 확실히 큽니다. 양도 많기 때문에 법원 사무관 승진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능력이 되시면 푸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모의 시험은 올해죠. 올해 모의 시험 6월까지는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확보돼서 학원 등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8월까지 확보를 하셔서 토탈 요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건 기본서로 가시는데 어쨌든 2차도 함께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되실 건데 2차 과목을 수강을 강의를 통해서 듣는 만에는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 선택에 일단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주시는 것도 가장 좋겠죠. 왜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각자 하실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듭니다. 혼자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고 목차를 구성하는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승부를 여기는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1번도 나름 전략적 승부인데 기본적인 강의가 끝났다고 했을 때 문제풀이만 보면 이거는 정석 왕도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략적 승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강의가 필요하고 선별 적인 학습이 조금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질문 잠깐 들어보면 강사님들한테 욕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강사들도 찍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의 존재는 결국은 우리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그게 나와주면 가장 좋은 거고 나와주면 가장 좋은 거고 못 나올 수도 있죠.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 쌓인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최대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해 주셔서 답안 작성 연습은 하셔야 돼요. 아까 위기이자 기회라고 했는데 사실 기회가 맞습니다. 기회가 맞기 때문에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1차를 합격하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또 계속 2차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근데 결과를 보시고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수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대부분 바로 채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험지를 버리시는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푼 문제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했던 점수가 좀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70, 80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는 그 정도 이상이 나왔다. 근데 합격 커트라인에는 조금 못 미쳤다. 근데 다음 내년 2, 3월 시험을 준비하는데 똑같은 커리를 탈 수는 없겠죠. 그때는 완전 시스템이 바뀌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70, 80점을 맞은 게 이 방법이 통했다. 이 방법이 통했다 그러면 이 방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르죠. 이제
이것도 올라오셔야죠. 점수에 따라서 얘도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를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합격은 못한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2차가 이제는 주가 되셔야 되고 1차가 부가 돼야 되는데 주보라고 해도요. 6대 4 정도 비율입니다. 1차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습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오전 오후는 2차 주관식을 공부하시고 저녁은 객관식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요구를 하는 게 반드시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 나온 내용이 반드시 2차에 나와요. 그거는 제가 역대 기출분석을 했을 때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단순히 OX식으로 내는 우리 수험생의 지문 OX식을 공부하잖아요. 그게 2차에서도 나와요. 간단하게 사례군을 하나 딱 주고 여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될 건지 논거 가볍게 서술해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객관식을 제가 이걸 여기서 주로 잡은 이유가 1차 객관식을 준비하면 이 판례는 누가 봐도 중요한 것 같고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것 같은 판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선별하시라는 거죠. 확인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판례를 정리할 때 결론이랑 논거 간단하게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합격하면은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왔을 때도 일단 공부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체계 정도는 잡아두시라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1차 시험 준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항상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나는 그동안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 안다는 것과 푼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도 풀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결국 결과론적인 얘기만 보잖아요. 점수를 보고 그동안에 우리 수험생분들의 과정을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점수 보고 합격한 거 보고 야,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했겠구나. 그리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합격수기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수기를 읽어보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차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2차를 보고 싶다? 그러면 결론은 딴 게 없습니다. 일단 민법은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나머지 두 과목에서는 지금 꽈락률이 높다고 하니까 저도 이걸 추천해요. 이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2차가 끝나고 나서 12월쯤 찾아오신 분들은 이미 1차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2차 쪽으로 접근하고 싶다고 할 때 반대로 간 거죠. 그분들은 1월 달부터 5월까지를 2차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 이후에 8월 달까지 1차 공부와 함께 2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은 민법, 행정법 이 두 과목에 일단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한 과목 더 하고 싶은데 그건 우리 수험생들 재량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를 절대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무턱대고 많이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단 그분의 계획을 들어보고 너 이거 다 할 수 있겠니? 지금 난이도 WS급인데 일단 줄여. 그리고 이거 하나 끝나면 다시 다 찾아와. 실제로 자기가 2주 잡았는데 4주 뒤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많이 잡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법원 승진을 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많이 잡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걸 보고 끝까지 들어갈 건데 이것만 무한 반복하고 여기 이제 하나가 지금 빠졌죠. 어떤 게 빠졌어요? 이제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만 해도 두세 달이 지금 금방 갑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앞에 있는 강사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지 라고 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교재 세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가고 이거 가고 이거 가고 이거 가는데 지금 3개월이다 부족하죠. 부족하단 말이에요. 8월달 한 2주 정도는 남겨두셔야 돼요. 2주 정도 남겨뒀을 때 다시 한 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중복된 지문을 싹 다 없애는 작업이 과연 됐겠는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또 보겠다. 그쵸? 일단 거기서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중복 지문 지우자. 아는 거 지우자. 아는 거 지우자. 이 두 가지를 지워서 계속 내용을 축소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엄청나게 중복됐잖아요. 근데 그걸 지웠단 말이죠. 걔네들은 무조건 2차용이에요. 진짜 장담컨대 진짜 2차에 그냥 빡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은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수험생들을 믿는다. 알고 있을 거야, 이제. 알고 있을 거야. 대신 맞춰와야 돼. 맞춰와야 돼. 그리고 맞춰와야 그걸 너희들이 2차에 바로 쓴다라고 해서 딱 2차 가면 그 판례가 그냥 1문에서 바로 떠요. 작년 문제도 그랬죠. 지연손해금 계산 문제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느냐. 출제자는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여기서 뿌려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 준비를 일단 우리 수험생분들이 올해 기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선택 여지를 드린 거고 나머지 이제 최종 결정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출제 경향인데요. 긴장을 많이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이 그간 단문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재작년부터죠. 재작년 2019년부터 그해 시험에 떨어졌던 친구가 바로 이제 시험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민소법에서 단문이 안 나왔다 이랬어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단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몇 개 정도는 챙겨가자 했는데 단문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 출제 경향이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이제 민사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민사 종합적인 문제다. 이건 이미 변호사 시험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틀이었죠. 그래서 사례를 준비하실 때는 다른 시험보다는 여기 문제가 당연히 같이 참조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오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썩 심하게 강의하지 않았던 부분이요. 이제 민사 집행법 부분도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법이니까. 민법을 기본으로 해서 민법이 가지고 있는 효력 중에 청구력이 있고 급부보유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 강제력과 관련돼서 집행력 라인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게 맞고 소구력 라인 공부하시는 게 맞고 민법적인 내용이 민사소송법의 내용이 민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하시고 단문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기본서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수험생분이 이미 아실 거예요.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은 기본서 학습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진짜 기본기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취지, 조문 찾아서 쓸 수 있으면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추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을 진짜 끊임없이 내요. 근데 정작 답안했을 때 개념을 안 쓰고 조문을 안 쓰고 바로 판례 보기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고 지금 보고 계신 교재는 안 바꾸셔도 됩니다. 단 최신 판례 추가는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거의 열일하고 있죠. 진짜 엄청난 판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올해 상반기에 법원직 시험을 봤다고 치면 제가 법원직 쪽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법원직 쪽 시험을 봤다 그러면 진짜 판례 일변도에 엄청나게 장지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불병 사례로 바뀐 게 저는 법원행 실차 객관식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걸 사례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결론 논거식 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제 경향이 이쪽의 문제를 상당수 많이 배치를 해서요. 나름 그러니까 변별력을 조금 다운시켰다라고 해야 되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문항수를 많이 내면 변별력이 높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민법의 문항수를 다운시켜서 오히려 변별력을 더 높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이 출제했다가 덩어리 큰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시험은 법원행시란 말이에요. 판결문을 작성하시는 거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하신단 말이에요. 소장 기재례는 변호사 시험에서. 그래서 올해 토지보상 관련돼서 행정법 영역이 변호사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 문제가 됐잖아요. 기록형 문제에서 그게 바로 토지보상 관련 문제였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시험과의 뭔가 좀 연관이 있다 생각하시고 소장 기재례 변호사 시험 취지 원인 그걸 그대로 판결문 떨어지는 주문 이유 이런 문제를 풉니다. 결론과 논거를 서술해봐라. 주문
어떻게 내겠는가? 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판결문 작성. 나 주문 어떻게 내야 되지? 거기에 이유 어떻게 써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학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투 트랙이 있어요. 판례 일변도의 문제를 내는 해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있어요. 다툼이 있다면 무조건 대법원 판례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재작년 시험 문제는 학설의 결론과 판례의 결론을 모두 쓰시오.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질문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견해 대립이 있을 시 대법원 판례 따름 이랬을 경우에 거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나는 여기서도 학설을 자세히 쓰고 판례를 쓰고 검토를 써야지 이런 분과 아니야 이미 학설 대립은 대법원으로 결론을 끝내라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학설은 이름만 제시하고 대법원 결론을 자세히 써야지.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단 말이에요. 법원 행시는 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도 수험생분들이 헷갈려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주잖아요. 2019년도에 학설, 판례 각각 결론 내시오.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설 판례군의 시험 출제 유형은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점의 클래스가 다르죠. 학설의 결론 써보고 판례 결론 써보라 무조건 15점 이상. 근데 학설의 대립이 있을 시 대법원 판례 따른다 10점 상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승부를 여기서 걸죠. 결론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제가 그래서 지문 OX식 이게 필요한 이유.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사안의 결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에서 틀리면 점수가 진짜 많이 깎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건 이거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지. 오늘 우리 수험생분들 제 강의 어땠어요? 저는 그걸 원하죠.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잘했다면 왜 잘했니? 라고 또 한번 여쭤보는 거고 못했다 그러면 왜 못했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머물지 않죠. 이제 다음 답안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완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안 쓰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저는 판례 원문 작성을 무조건 요구합니다. 저는 10줄짜리 판례 나온다 그러면 10줄을 다 암기해서 쓰게 해요. 그래서 판례 원문 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다 쓰라는 거지. 왜냐면 그 판례 사안이 나왔는데 그 판례 사안밖에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판례 원문 이후에 작성할 때 법적 근거가 당연히 현출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문. 그렇죠. 조문의 취지. 그리고 여기서 생긴 분쟁. 그리고 이걸로 최종 결론이죠. 그래서 판례 원문 암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쪽에서 말씀드렸던 1차 객관식 시험 문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작문의 1차 객관식 시험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아신단 말이에요. 한 5줄, 6줄짜리구나. 그럼 그걸 진짜 시험에 써봐야 되겠구나. 그게 민법에서는 나와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 논거 써봐라 25점. 근데 그게 판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하신 분 중에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은 그 판례를 거진 다 썼어요. 왜냐하면 저랑 모의고사를 풀어봤으니까. 근데 그 문항에서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봤더니 그거 판례 제대로 못 썼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아는 건데 못 써본 거죠. 아는 건데 못 써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요거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계속 판례 원문 작성을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힘들 거예요. 1차 객관식 시험 틀만 하다가요. 단순 지문 OX식만 공부하다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의 각자 방식이 있겠죠. 각자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많이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항상 조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조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조문에 어떤 단어의 분쟁이 있을까? 그러면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떤 해석론이 있을까? 이걸로 유추할 수 있죠. 취지가 3개면 학설도 3개일 거예요. 취지가 2개면 학설도 2개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취지를 합친 종합설이 또 하나 있겠죠. 절충설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얘 암기도 필요해요. 얘는 암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엄마 이름을 암기한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 네 이름 외웠어? 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나와 한 몸인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부터 조문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자신감이 생겨요. 왜? 읽어 내려가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거든. 소설책 읽듯 만화책 읽듯 딱 봤는데 야 얘가 왜 여기서 이런 대사를 쳤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텍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이렇게 헤매느니 1차 시험 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출제 2차 민법, 민소법 공부와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본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기본서가 없으실 수 있어요. 없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중에서 두 가지 많이 보는 교재, 나에게 편한 교재. 지금은 이게 중요하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중요하실 거예요. 저는 저에게 편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은 편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나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책을 만들면 수험생들이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수기를 꼭 읽기를 권장하는 이유예요. 합격자의 말은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100% 맞다고 보기 때문에요. 거기서 마음에 안 든 것들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성인이니까 당연히 수정할 수 있겠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에게 안 맞는 건 이렇게 배척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마지막인가요, 이제? 이게 수험이죠.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수험이 뭐냐고 지금 수험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랑은 항문을 하진 않아요. 수험이 뭐냐라고 하면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 암기죠.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초 단위로 내지는 분 단위로 그냥 지문 OX 갈라버리고 2차에 들어가서는 문제 보자마자 결론 바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서 천천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 구간은 항상 저는 역할 분담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이에요. 학원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죠. 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가끔가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가 수험생 시절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봐라 내가 찍은 거 다 나오지 않았냐. 한 1000개 찍고 다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다 찍은 거 맞지. 1000개 찍었으니까. 반찬이 100가지 있단 말이에요. 어이구 우리 아들 배부르지? 엄마 당연히 배부르지. 안 배부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맛있는 거 10개 딱 골라주고 아들 먹어.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분명히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전자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건데 브리타를 생각해서 진짜 많이 공부하는 것. 근데 그걸 강사가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혹시라도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더 알려줘야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그건 강사편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강사가 자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의 부담감을 수험생분들에게 전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격의 법학원은 항상 나오든 안 나오든 꼭 찍습니다. 찍어요. 불안하고 위험하죠.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랐는데 그래도 찍어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시기가 진짜 짧아요. 저에게 주어진 회차가 아마 8회 정도 됩니다. 그 8회에서 민법, 민소법 쟁점을 다 찍어요. 다 찍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송 절차 이의권이라든지 재판 소장 각하 명령은 문제로 풀어보지 못했어요. 그 두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 마지막엔 못 찍은 거죠. 마지막엔 못 찍었고 그 두 개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면 항상 첫 설명회 때 두 가지가 빗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시험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모의고사에서 문제 풀었던 게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미친 듯이 잘 쓰셔야 되겠죠. 상세가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상세가 된단 말이에요. 해서 요거는 항상 추천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그건 항상 추천이니까 굳이 나는 혼자 하겠다? 그럼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학원 오시면 돼요. 그게 학원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어요. 대신 이거는 하셔야 돼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높이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익숙함이죠. 익숙함. 익숙함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우리 수험생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은 이유는 불러줘서 그래. 불러줘서 그래요. 시도 아니지만 불러줘서 그렇습니다. 그럼 회독수를 높여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정리된 것만 암기하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해하면 그게 암기라고 할까요? 이제 이해가 완료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암기가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걸 이제 종교로 치면은 열반의 단계죠. 이 단계까지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죠. 내가 어느 순간 답안을 써봤더니 야 이게 정답이야. 실제로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나도 모르게 이걸 썼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한 100에 하나 정도 터질 정도고 우리는 요거 가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암기가 됐고 그래서 이해가 됐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반드시 선별 작업이 계속 자기 스스로 돼야 돼요. 대신 이제 공부를 오늘 이후에 설명을 듣고 각자 이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드리는 말씀은 고민은 진짜 짧게. 고민은 진짜 짧게. 그리고 실천 바로. 만약에 고민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그때 제가 또 한 번 드리는 말씀이 아니야. 실천하면서 고민해. 그래야지 바로 맞닥뜨려 봐야 지금 어느 부분에서 틀어졌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항상 실천하시면서 고민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험 제도 변경과 출제 경향 그리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문 몇 개 받고 저도 다음 저녁에 있을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시. 네. 지금 질문이 법원 행시에서 친족상속법의 영역은 안 나옵니다. 2차는 안 나와요. 2차에서는 나오지 않고 1차 객관식입니다. 1차 객관식. 그래서 강의 자체에서도 친족상속법의 그 바운더리가 넓지 않아요. 조문, 판례. 특히 판례 쪽 설명이 많기 때문에 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이게 변호사 시험과 조금 다른 점, 좋은 점이죠. 친족상속법이 탈락입니다. 탈락. 그리고 등기직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데 상법에서 총론, 상행위 편, 그리고 회사법 딱 여기까지죠. 어음이랑 보험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시. 개수요? 개수? 그쵸. 법원직이랑 문항이 다르죠.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민법 40문제고요. 아시다시피 민총, 물건, 채총, 채각, 그리고 친상입니다. 그쵸.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40으로 관련돼서 쪼개면 8. 이제 관건은 여기에요. 이 세 군데입니다. 법원직의 경우에는 갑을병이 사실 잘 안 나오고 장문의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아시는데 승부는 여기서 갈려요. 그래서 1차 객관식 법원행시의 합격 첫 번째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면 얘는 다 맞으셔야 돼요. 틀려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되게 좀 정없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려선 안 돼요. 틀려선 안 돼요. 틀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몇 문제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긴 등기직 분들도 계시다 그랬죠. 물건이 등기 영역이란 말이에요. 요게 진짜 많이 나오면 신문학 나옵니다. 여기서 99가 나온단 말이죠. 99. 맞나요? 산수. 7. 그렇죠. 산수는 항상 법에서는 좀 힘들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승부가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항상 마이너스 2로 막자. 하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하면은 토탈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90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객관식은 강평을 낼 때 저도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본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죠. 내가 강의를 했는가 이걸로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즉
나랑은 김준호전 하나 받고 3개년, 5개년 최신 판례집 하나 봤단 말이에요. 그 두 권을 보고 1차 시험장에 들어가고 기출문제를 싹 다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토대로 1번 지문부터 쭉 봅니다. 그러면 어라 이거 교수님 기본수에 없네? 그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문항을 항상 말씀드려요. 5번 문제의 경우에는 좀 어려웠고 이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틀릴 수 있다 하면 항상 개수가 나와요. 그럼 얼추 이렇게 다른 강사님과 맞춰보면 컷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죠. 컷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민법의 목표 개수는 여기 딱. 그래서 법원직 특히 반대로 오히려 법원직 합격하신 제 수강생분이 법원 행시에서 공부를 하고 법원직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불명 살해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법원직 시험 문제 민법은 100점. 민소법도 거의 한 90점 이상. 근데 이제 반대로 넘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문제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많아봐야 60점이에요. 그걸 다 맞추셔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요인 그중 이제 여기 있는 건 맞추자. 두 번째는 단순 판례 문제는 꼭 맞추셔야겠네요. 그리고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행시와 관련돼서 요거를 강의를 예전에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체력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런 것만 한 2, 300문제 미친 듯이 풀어보는 거죠. 실제로 기출문제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소설책, 만화책 보듯 하나 뽑아서 딱 봐보세요. 왼쪽 한 페이지가 한 문제예요. 다단. 오른쪽 다단 한쪽이 한 문제입니다. 1번, 2번 넘기셔야 돼. 그래야지 3,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처음에 딱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당황스럽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또 미리 봐두시는 거예요.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답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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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이 2차 법원행시 답안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략적인 체계 정도를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이나 분명히 올해 설명회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제가 늦어서 깜빡 잊어버렸죠. 제가 변호사 시험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서요. 현존하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이 두 가지가 맞습니다. 전 누군가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 그러면 전 절대 대답을 안 해요. 왜냐? 우문에는 대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여기선 소장 기재로서 취지 원인 들어가고요. 여기 주문 이유 들어가요. 이게 결론이고 이게 논거입니다. 시험 체계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말이 350 그리고 여기는 350점을 쓰시는 거고 여기는 200점, 100점을 쓰는 거니까 시간으로 치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100점을 어쨌든 2시간 동안 쓰는 거고 출제자가 욕을 합니다. 자 보세요. 왜 제가 유사하냐. 100점 한 장 원칙이에요. 이러면 결국 변호사 시험이랑 분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법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요. 요거 100점 한 장 원칙이 아니라 쓰고 싶은 만큼 쓰시래요. 쓰고 싶은 그러니까 단문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왔죠. 근데 유예 제도를 없앴고 수험생분들한테 어떻게든 조금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려면 100점 한 장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100점이라는 네 쪽을 꽉꽉 눌러 담아도 합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첫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 읽어보세요. 민법 5쪽 쓰셨어요. 5쪽. 5쪽 쓰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 그대로 가셔서 출제자가 분명 이거를 의도해요. 이게 다른 시험 영역과 다른 거예요. 제가 법무사 쪽은 조금 유사할 수는 있지만 뭐 행정 쪽에 있는 그 시험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답안 구성을 우리는 야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뭐야? 쟁점의 정리 그런 식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욕을 합니다.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이미 질문 자체가 뭐야?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뭐야? 분필이야. 왜? 그 다음에 이유죠. 그리고 배점을 진짜 보시면 10점 전후로 끊는단 말이에요. 6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지금 100점짜리를 만약에 민소로 치면 14개를 쓴단 말이에요. 많아봐야지 한 7, 8분 정도? 한 문제당? 그쵸. 생각할 시간이 없고 출제자도 알고 있어요. 결론 논거 쓰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16년도에 사법시험이랑 같이 합격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당연히 잘 씁니다. 근데 왜 들어오셨느냐? 사법시험에서는 쟁점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쟁학 판검 시스템을 들어가는데 유예제도가 바뀌고 100점 한 장이고 하니까 자기는 여기에 따른 전략 작성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안 구성 체계를 분명히 학원 등에서는 이걸 준비할 거다. 그래서 그분 답안 틀을 다 바꿨어요. 근데 쟁점의 정리를 원래 평소 쓰던 분들이잖아요. 나는 국이 있어야 밥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써버린 거죠. 어때요? 쟁점의 정리라는 목차의 형식은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형태는 얘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잡았단 말이에요. 진짜 똑똑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법원 행시에 맞게 얘를 굳이 목차 잡지 말고 질문을 보고 여기 질문에서 뭘 물어봤는지 봐라. 그 쟁점, 의 쓰고 조문 쓰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되는 거야? 어때요? 쟁점의 정리라는 목차는 잡지 않았는데 쟁점은 썼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 보이세요? 쟁점의 정리라는 형식을 분명히 잡았는데 그걸 읽어봤더니 쟁점의 정리가 아닌 게 있어요. 야 이건 설문의 정리 아니니? 갑이 지금 을을 찔렀는데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이랬는데 쟁점의 정리에서 갑이 을을 찌른 바 죄책을 이하해서 논해보겠다. 이게 쟁점의 정리예요?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요 목차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쓰고 요 왓을 다음 항에서 바꾸시는 거죠. 그게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조금 기본적인 거. 아 나는 그냥 바로 팔레테도라는 목차를 잡을 테야. 근데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이 판례 내용 원문을 암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분명히 알고 있어요. 판결 요지에 뭐뭐인지 여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분명히 우리 수험생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뭔가 없어 보이긴 하니까 여기서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를 판례 제목 씁시다. 그리고 뭐뭐인지 여부 이렇게 뒤에 다는 연습을 저랑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판례 제목을 다 알려드려요. 뭐뭐인지 여부. 왜냐? 그걸 목차에 무조건 써야 되니까. 이하 판례 원문 다 때려 박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과 관법지의 형성, 성립가부 막 이렇게 뜻 하고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거. 자, 근데 배점이 높으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각 주장의 정당성이라고 하면 결국 소송 분쟁인 원고와 피고가 각자 말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각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논하시오. 여기는 이제 논하시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래 평소 수험생분들은 또 1번 쟁점의 정리예요.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각 주장의 정당성 나왔으니까 1번 무조건 원고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목차 잡죠. 두 번째 피고 주장의 정당성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다시 한번 양갈로 1번에 쟁점의 정리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건 우리 수험생 맘이라고요. 수험생 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야 원고가 주장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뭐야? 누락유의. 그리고 거기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어? 판례 자 원문 얘기합니다. 똑같죠? 왜냐면
고민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요 제가 틀을 보여드린 이유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결국 심판 대상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청이라고 해요. 법원직에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셨을 거니까 그쵸? 처분권주의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변론주의 등등 여러 가지 공방을 펼쳤겠죠. 그리고 여기 대해서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나왔죠. 원고는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또 첫 번째 문제 유형. 근데 분명 질문 자체가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청구할 수 있어? 얘 제시됐죠? 얘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쟁점 회장에 이런 거 쓸 필요 없지. 얘만 찾으면 되잖아요. 1번 A에 대하여, 2번 B에 대하여. 이런 거 형법 가시면요. 죄책 찾기에서 진짜 잘하세요. 갑의 무슨 행위에 대해서 1번 살인죄 성립 여부, 상해죄 성립 여부, 폭행죄 성립 여부. 이게 형법 와서는 되게 잘하시는데 민법은 뭔가 거리감이 있어. 부담감이 있고 나름 좀 선입견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얘는 꼭 쟁점의 정리부터 들어가서 뭔가 어필을 해야 돼 라고 강박관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첫인상.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는데 근데 와이프가 너무 싫어한단 말이지. 오빠 첫인상 꽝인데? 보세요. 첫 인상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저는 이런 서술 체계를 상당히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원한다는 거죠. 깔끔하고 시간 절약이 진짜 잘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제도의 취지잖아요. 이렇게 출제를 요구하잖아요. 그쵸? 제도 입법자들이 야 100점 한 장 원칙으로 바꿔줄게. 유예제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묻는 말에 대답만 해.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던 거예요. 출제자가 학설과 판례의 결론 각각 쓰시오. 그럼 각각 쓰시면 돼요. 근데 학설 대립 있을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러면 학설은 아하 이름만 알려주시고 요런 게 있는데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렇다. 그걸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보시면 학설 안 들어가 있죠. 저는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학설이란 건 조문과 판례 요 사이를 엮어주는 거죠. 우리는 성문법학이기 때문에 조문을 먼저 보시고요. 이 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론을 내어놓으시는 교수님들, 학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A라는 교수님, B라는 교수님, C라는 교수님이 각각 말씀하시는 바가 달라. 앞에 있는 오전쌤은 A라고 얘기하고 이주성쌤이 B라고 얘기하고 김강사가 갑자기 C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지 분명히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석권을 내어놓은 것이 대법원 판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분쟁이 있는 걸 출제자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가 해석을 해봐라라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 체계 정도만 지금 알아두셔도 상당히 유용해요. 그리고 작년에 합격하셨던 친구분들도 이렇게 답안을 썼습니다. 진짜 잘 쓰죠. 진짜 잘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작년 합격한 친구 합격 쓰기 보세요. 5페이지 썼어요. 민법.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서술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출제자가 봤을 때 보세요. 개인의 생각이잖아. 근데 야 너 합격했잖아. 합격수기 봤더니 야 네가 생각하기에 부족했니? 라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아 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합격했으니까 걔는 부족한 답안이 아닌 거죠. 부족한 답안이 아닌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답변 드릴게요.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야, 앞에 분 먼저 받을게요. 첨삭이요? 네, 있죠. 네. 혹시 제 수업에서도 그랬어요? 제 수업 듣고도? 네. 네. 저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떨어진 친구들 점수를 다 보잖아요. 다 보면은 여기에 어떻게 썼는지는 저는 일단 앞에 분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 수업을 듣고 그래도 점수가 낮았으면 죄송합니다. 일단은 다 봐요. 그래서 만나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쓰는 거 어떤 거 놓쳤는지 이걸 하나씩 얘기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너가 말한 대로 썼는데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서로 나도 잘못한 거고 같이 잘못한 걸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재작년, 특히 작년은 이제 합격자 나왔고 재작년 이후에도 떨어지신 분들 점수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배점 확실히 높다고 봐요. 높다고 봐요.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잖아요. 음. 완전 나빴던 시험이 어떤 시험이실까요? 그쵸. 사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랑 비교를 일단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사실랑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제가 저희 학원에서 2차 답안 특강을 해요. 그때도 사실 2차를 보시던 분들도 왔습니다. 8번 보시던 분, 그쵸. 사실 2차만 8번 보시던 분, 결국 수석 합격하셨죠. 왜냐면, 알고 있거든. 내가 잘 쓰는 건 알고 있어요. 텍스트대로 쓸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원하는 답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너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다 쓰려고 하지 마. 분명히 나도 알고 있어, 너 똑똑한 거. 근데 우리는 이것만 원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연인들을 만들려고 할 때 상대방을 저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단 수험생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당연히 아는 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 맞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법시험은 그게 상관없어요. 이유인즉슨 많죠. 시장의 파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답안이 현출되든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평상시대로 채점을 하시면 되는데 법원행신 그게 아니에요. 진짜 10명 뽑는단 말이죠. 10명 뽑는다고 하면은 출제자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왜냐? 빨리 골라내야 되니까. 거기에 만족스러운 친구들을 뽑겠죠. 많이 쓰는 친구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많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오빠 나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냐고. 아, 내가 어제 너랑 밥을 먹었잖아. 왜 밥을 먹어? 아니, 좋은 거, 싫은 거 얘기 좀 하라고. 딱 그 정도입니다. 저랑의 답안은. 그게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쵸? 예. 그렇죠. 저는 요 정도로 계속 해요. 그리고 혹시 뒤에, 이제 됐나요? 뒤에 여하구분. 교재 추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어, 네,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제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기출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항상 알고 계시죠? 기출 최우선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최를 붙였어요. 최를 붙이는데 기출은 그러니까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원칙으로 들어오는 거죠. 문제는 법행 바이블 7개년치를 확보를 했을 때 진짜 달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암기했다고 했을 때 실제 다음 해 시험에서 몇 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60에서 70점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왜 60, 70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만 가지고 8, 90점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8, 90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기출인데 틀려왔어요. 공부했는데 틀려왔단 말이에요. 안다고 자신했는데 틀려왔어요. 그게 기출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한계냐면 나는 기출을 풀었고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중 되면 공부가 등한시돼요. 근데 그 등한시 잠깐 했던 시기를 나 자신은 모르지. 그리고 그걸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풀어봤을 때 아 이거 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다 걸려요.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면 또 학생들을 불러다가 너 객관식 시험 문제지 가져와봐. 봅니다. 쭉 1번지부터 진짜 봐요. 농담 안 하고 하나씩 봅니다. 찾아온 친구들은 너 이거 나랑 공부했잖아. 내가 기본서 지금 까?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다 하는 이유예요. 제가 강평할 때 1번 지문부터 기본서 확인을 다 하나씩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출로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의 한계가 70점이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또 많이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실수 줄이는 연습을 문제풀이로 많이 할 건데 기출 법행만 풀면 재미가 없잖아요. 질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기출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문제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진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진짜 법행 기출 한 10개년치만 달달 암기하고 들어가서 80점 맞을 테야.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진짜 실제 기출 가지고 플러스 최신 판례만 붙이면은 8, 90점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배점 정도, 점수 정도를 보면은 60에서 70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올해 저랑 우리 학원이랑 1월 달부터 12월, 1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8월 달에 시험을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도 7, 80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그분들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법원지 끝냈죠. 그렇죠. 법원지 기출 끝냈어요. 그리고 또 그 법원지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과목도 끝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강사님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야, 우리는 법원직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제일 어려운 법원행시랑 병사시험을 풀어봐야 되지 않겠니? 몇 개씩 오히려 덤으로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맛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그걸 선별한 거지. 나는 그래도 법원직 시험을 보니까 법원직만 집중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변식 그냥 한번 풀고 끝. 법무사도 한번 풀고 끝, 사법시험도 한번 풀고 끝,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비율로 7, 5, 5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까지 달달 암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갑을병 몇 년도 몇 번 지문이고 이건 이미 기출이네, 그런 걸 암기해가면서까지 한 몇만 문제를 풀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민법이 98점 나왔거든요. 2점짜리 하나 틀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풀었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 서점이 많았으니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저는 뭐 법원직, 법원 승진, 그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풀어봤어요. 근데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는 우리 각자 수험생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수험생분들도 일단 법행을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거 나 봤던 건데 해서 줄여나가시면 법행이 더 완벽해지는 거죠. 법행 기출문제가. 자, 대답이 됐나요? 네. 그러면 그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추가 질문들은 나중에. 그래요. 제가 지금 1시간 정도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저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